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요. 철학, 정치학, 사회학, 예술, 건축 등 잡학에 능한 남자 잡남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스스로를 말해봤지만 나한테 아니 잡학다식 그거를 줄여서 그냥 잡남이라고 불렀는데 뭐 기분이 나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폭력적이게 느껴지거나 하진 않으시죠? 예, 저를 항상 내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잡남. 광남에 이어 잡남으로 불러봅니다. 네. 박구용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최판성님이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팬 분이신데 유독 박구용 교수님께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아하. 아침에 퀵으로 젓갈 한 네. 박스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를 젓갈 담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박 교수를 내가 젓갈을 담아버리겠다.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교수님이 직접 하시다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네. 설마요. 예, 그런 폭력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네. 시장에서 젓갈을 파시는 분 같아요. 근데 도매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 꼭 드리고 싶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합니다 히어나우님께서 철학이 쏙 들어오는 요즘 내가 힘들구나 살아내려고 용 쓰는구나 받고 용 왔고 용이 있어 다행이다 네.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의견을 남기셨는데 요새 철학자를 찾는 곳이 많습니까? 많죠. 많아졌어요? 아주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아주 많아졌어요. 체감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시작된 것은 한 5년 요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되게 강연을 들으면 역사학 또는 정치학 또는 문화예술 관련된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예. 철학은 뭔가 복잡하잖아요. 뭔가 고민하기 싫은데 고민해지는 것 같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철학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철학은 그 예전처럼 뭐 인생 학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 생각하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연습하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그 예전에 논술 시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논술 시험을 중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글쓰기를 중요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네네. 왜 그래서 너는 너만의 철학이 있니? 그렇지. 생각하는 연습. 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철학 교수들이 강의를 재밌게 하거든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제 고리타분하게 안 하고. 그렇지. 박구영 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옛날에는 철학 교수들이 대체적으로 소개의 철학이었어요. 소개의 철학. 예, 그러니까 옛 성현들이나 또는 서양 사람들을 빨리 소개하면 유명한 철학자가 되는 그런 단계였어요. 단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철학이 유행한다. 그럼 빨리 내가 수입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한국 철학계를 대표해왔다 이 말이죠. 네네네. 프랑스 철학 유행이야. 그럼 프랑스 철학을 빨리 수입해서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는 전혀 말 못하는 그러니까 재미없어졌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현재의 철학자들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철학할 수 있는 출발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 얘기 듣는 게 재밌죠. 옛날하고 다르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닥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로부터 들으려고 하니까 많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철학자들 딱 보입니까? 저 사람은 데카르트의 저 얘기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언어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철학자구나. 그렇죠. 그것도 재미있게. 재미있게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주로 열심히 하는 저희 학회가 있는데 저희 학회 예를 들면 철학계 두 개의 대표적인 학회들이 있는데 사회철학연구회라고 있어요. 저는 주로 또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런 데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철학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되게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주로 요청받는 강의 주제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다양하죠.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철학과 예술, 인권 문제, 또 교육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그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예술, 복잡한 예술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나? 쉽게 재밌게. 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고하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이런 것만 하죠. 그러면 강의 주제를 그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수님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아니죠. 대부분 강연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강연은 나 혼자만을 초대하는 강의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큰 주제. 큰 주제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주제에 이 분야에 지금 박구영 교수가 가장 자기들이 섭외하고 싶은 사람이다.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구에 제가 맞춰주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선호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먼 곳은 잘 안 온다. 서울은 그래서. 일단 서울은 잘 안 온다.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죠? 일단 서울은 잘 안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내가 어쩔 수 없이 왔고요. 나 너무 찔리네 갑자기. 네, 예. 너무 멀어. 서울은. 최생군 너무 멀어서 힘들죠? 힘들죠. 힘들죠? 저에 대한 요구가 우리 다른 데도 많은데 내가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도 뭐 맡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4회째거든요. 4회째인데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4회째인데 지금 첫 번째 한국 감독이 맡았어. 총감독을. 예전에는 다 외국인분들이. 저명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모시는 자리고 그분이 세계적인 건축가이어야만 다른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함께 큐레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이제 건축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병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병수 감독님이 지금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총감독 맡아서 하시는데 네. 곧 개막하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건축가이면서 세계적인 건축가이기도 하시니까 이 방송이 9월 11일에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예, 하시니까 네. 그분과 함께 이 건축이란 뭔가 도시란 뭔가 서울은 어때야 되는가 서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축의 핵심적인 원천이 뭔가 그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크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랑 함께 얘기 나눠보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도시라고 하는 걸 사유할 때 첫 번째 뭘 사유해야 될까 하는 거거든요. 도시를 사유할 때는 뭘 사유해야 할까? 도시를 사유할 때. 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도시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여기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막 이 모든 과정에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도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가장 근원적인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땅이에요. 아, 땅. 네, 땅. 땅을 잃어버렸다. 네, 땅을 밟질 않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땅을 얘기하는 그래서 건가요? 이건 이제 약간 영어로 옮기면 애매한데 영어로 옮기면 이제 땅이란 게 earth일 수도 있는데 랜드로서의 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말은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말로 고귀한 걸 표현해 온 경험이 우리가 없어요. 순수한 우리말로요? 순수한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이 교양어로 정착되어 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말이 오염되거나 잘못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땅도 약간 이 도시와 관련돼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땅이 굉장히 오염됐죠. 많이.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땅이란 단어가 세속적으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땅. 그렇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곳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면은 그냥 땅. 그렇죠. 너무나 쉽게 사실은 저는 너무 그 볼 때마다 불편해요. 그 단어가 그렇게 마치 딱총 소리 듣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을 향한 딱총 소리 같아. 맞아, 확 박히는 느낌. 처음에 제가 아주 독일 유학 갔다 왔을 때 처음에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전에는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그 땅이라는 게 공인중개사의 큰 동그라미 원으로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보고 충격받았어요.
지금 좀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나마. 예, 땅이라는 게 어떤 이 도시를 가장 나쁜 단위의 욕망으로 압축시키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도시 이전의 근원적인 삶의 출발점일 수 있잖아요. 땅이란 게. 예. 땅은 놀라운 거거든요. 그냥 땅은 그 원천 뭐 이런 것도 있죠. 환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땅이란. 환희.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식물 하나 키워봐도 알 수 있거든요. 네네. 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작은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작은 식물 하나 키워도 땅이라는 게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땅은 사실 물은 불은 이런 것들은 변화하잖아요. 그렇지. 땅은 쉽게 변하지 않는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온 세상의 근원 그러면 지수화풍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수화풍.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 중에 근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땅에 대한 사유로부터 도시를 다시 사유하는 거죠. 물론 근원 중에 근원 그거는 학자마다 다룰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땅은 기운 자체가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땅을 너무 우리가 소위 천박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을 다시 사유하려면 서울의 100년을 새로 그리고 싶다면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아주 오래된 미래죠. 아주 오래된 미래. 그런 맥락에서 오래된 미래의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개념으로 땅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 땅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 가장 깊이 사유하고 가장 사유가 농축되어 있는 건축물로 표현한 분이 조병수 감독이에요. 그 땅집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때 경기도에 가면 땅집이라고 있고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는데 땅집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또 이 땅집은 특징이 뭐냐면요.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이때 땅집은 이제 어스인데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땅속에서 조그마한 집이에요. 집 아침에 일어나 나오잖아요. 마당에 딱 나와요. 그럼 마당에 나오는 순간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하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늘을 의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예.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을 의식적으로 본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도시 살면서 하늘을 의식적으로 볼 수 있나요? 의식적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건 다른 문제죠. 하늘을 의식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철학의 출발이죠. 문학의 출발이고 예술의 출발이죠. 모든 인간적인 삶의 출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땅, 하늘, 그리고 길 이런 것들을 사유해보고 토론해보는 겁니다. 네. 멋있어요.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이게 활발하게 수평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 건축을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인 예술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씩 건축이라는 게 뭐고 예를 들면 미술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얘기를 해주세요 교수님. 멀긴 하지만 제가 잡남이니까. 네, 잡남이니까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해서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그래서 교수님 덕분에 예술이나 이런 거에 슬슬 눈을 뜨기 시작했고 제가 최근에 꽂힌 미술 작가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뭐 먹는 걸 좋아한다고? 아니면 왜냐면 그 작가 이름이 먹는 거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나의 예술 세계를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없냐면서 제가 한탄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얘기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내 삶을 조금 아름답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만의 작가를 만들어보는 저는 이 아름답다라는 거 플러스 나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이렇게나 표현하고 드러내줄 수 있다라는 이 매개체로서 예술만한 게 없다. 아하. 그 예술에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미술일 수도 있고 뭐 건축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개체라고 방금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제가 매개체일 수도 아니다. 있고 매체일 수도 있고 그냥 직관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렇지. 그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매체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일 수도 있다. 진정한 예술은 매체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내 자신일 수 있다. 그렇죠. 맞아. 난 내 자신일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일 수도 있다에 그렇죠. 오히려 더 한 표.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우실 건데 청취자분들이 그 예술적 경험이란 보고 와 예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장식품이에요. 예술품이란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심오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진짜 참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한가득이지만 참겠습니다.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네. 많아지길 바랍니다. 도시 건축 비엔날레 와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프로포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폭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폭력은 좀 거대 담론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어요. 지난 시간에 폭력은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요. 일단 전제는 전통적인 사회는 물리적인 폭력이 쉽게 자행되던 사회였다. 폭력에 대한 의식은 더 약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폭력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졌고 따라서 폭력이 더 난무하는 시대로 비춰질 수는 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인류는 평화로운 세계를 꿈꿔왔고 그간 개인들의 자유와 평화의 총합은 늘어났는데 폭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떠하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네. 폭력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유폐가 되어 왔다. 단순한 폭력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폭력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누가 A라는 사람을 처벌하는가? 국가가 A라는 사람을 처벌한다. 이때 국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 국가는 A라는 사람이 저지른 폭력을 국가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처벌한다라는 의미고 국가가 주체로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폭력과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일상에서 느끼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부터 나눠보자. 네. 라고. 조 장군님이 항상 정리를 잘하는데 이번에 정리를 잘하셨는데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얘기를 그냥 바다만 적었는데요. 네. 예, 좀 더 쉽게 할 걸 그랬네요. 쉽게 한다는 것은 다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폭력은 줄어들었나 늘어들었나? 폭력은 줄어들었냐 인류 역사가 폭력이 줄어들어온 역사냐 늘어난 역사냐? 늘어난 역사. 그건 알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유폐되는 방식으로 다만 폭력에 대한 의식은 점점 늘어났다. 우리가 폭력을 의식하고 폭력을 제어하려고 하는 의식은 늘어났다. 그렇죠. 그러면 폭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은폐되고 있다. 은폐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폭력이 줄었냐 늘었냐는 다른 얘기고 네. 간단히 말하면 폭력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력이 줄어드는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폭력이 은폐된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렇죠. 보이지 않게. 네. 그 대표적인 말이 예를 들자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는 돌로 서로를 때렸다면 몽둥이로 새를 때렸다면 지금은 핵폭탄으로 서로를 죽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폭탄은 마치 폭력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게 위험한 거죠, 그만큼.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표면화돼서 느끼는 폭력은 아닐 수 있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먼 얘기죠. 네, 너무 우리랑. 멀고 너무 가까이 너무 의식되지 않는 폭력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물들에게 가하는 폭력, 생물들에게 가하는 폭력. 네. 이건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게 가하는 폭력은 대부분 은폐돼 있죠. 물론 그것도 동물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전보다 다르게 네. 동물에 대한 가혹한 행위는 지금 처벌합니다. 다. 그렇죠. 처벌은 받죠. 뭐 동물을 기르거나 사육하거나 뭐 할 때도 다 일정한 법률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그 예전에 다 가하던 폭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양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만큼의 어떤 평화와 안정과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많은 폭력이 은폐된 채로 자행되고 있다. 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고기 먹지 말잔 말이야? 그런 말 아니거든요. 건 아니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회를 하면 안보 사회를 못 해요. 예. 다만 다시 정리하면 폭력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력이 줄어들기보다는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다? 지금 이건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폭력을 얘기한 그렇죠. 거잖아요. 방금은. 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폭력. 더 이상 현대 국가에서는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네. 오로지 폭력은 국가만 독점한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네. 다만 국가가 그 폭력을 독점한다. 그렇죠. 그걸 공권력이라고 그렇죠.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 개념을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 국가가 아니고 전통적인 국가에서는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대해서 국가는 침범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자면 가장이 아내를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내에게 또는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네. 형이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는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예 처벌하지 않았죠. 심지어 로마법에서는 그리스나 로마의 경우는 아버지가 가장이 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왜? 언제까지 이렇게 그게 현대국가 이전 다 그런 거예요. 현대국가 이전까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성문화되기 이전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네. 현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세속화된 국가예요. 세속화된 국가 이전까지. 세속화된 국가라는 뭐냐면 더 이상 국가가 종교나 그밖에 다른 어떤 신념 체계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렇지. 아직도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는 현대국가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네네네. 지금 신정체제 국가는 흔한 말대로 폭력을 국가가 독점한 국가가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종교단체가 폭력을 갖고 있나요? 네네. 없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체벌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예전에는 다 가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세속화된 법치국가라고 그래요. 그걸. 네. 세속화된 법치국가. 그러니까 세속화된다는 게 중요해요. 네. 세속화된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단체도 어느 가족에서도 어떤 학교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모두 국가의 존립 자체, 국가가 만들어진 성립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로 봐요. 여기에서 세속화란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세속화의 아니에요. 개념과는 다른 말인 거죠. 원래 세속화란 말은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네. 교회 또는 종교단체의 국유화예요. 국가화. 다시 말하면 종교단체가 예. 예전에는 더 많은 재산과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권력도 갖고 있었고 그걸 전부 다 국유화하는 겁니다. 원래 유럽에서 세속화란 말은. 예.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예요. 세속화란. 예. 우리가 지금 말한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는 세속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 세속화하고 이 유럽에서 학문적인 말로 세속화 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세속화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겠네. 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교수님이 쓰신 세속화의 단어의 뜻은 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야 너는 세속화된 인간이다라는 그 그런 의미가 전혀 뜻과는 아니에요. 완전 예. 다르다. 예.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유럽에서 세속화라는 말은요. 교회의 재산을 모두 국유화하고 교회의 정치 권력을 모두 복귀시키고 국가로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왠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럴 것 같네. 그래요. 자, 그러면 첫 시간 우리가 폭력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고 폭력과 권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네, 네. 넘어가 보죠. 예, 우선 우리가 이런 생각,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면 일단 좀 거부감이 이 말 자체에 거부감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무슨 폭력을 행사해?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럼 약간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력이란 말과 폭력이란 말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되지 않는 폭력은 폭력으로 남아요. 정당화되지 않는 폭력은 그냥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정당화된 폭력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만 정당화됐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 즉 그때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뭐에 기반해야 되죠? 법에 기반해. 법에 기반한 거죠. 헌법 및 법률에 기반한 거죠.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걸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지기 이전에 네. 그 전제된 것은 폭력은 존재한다. 폭력은 존재하죠. 폭력은 존재한다. 네. 폭력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서부터 예. 인간 사회에 없었던 적은 없어요. 다만 인간이 이런 고통스러운 폭력을 좀 더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현대국가에 와서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언제 아주 최근까지 개인과 개인 간의 명예를 걸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떤 거죠? 신청을 하는 거죠. 상대한테 내가 별도로 신청하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어요. 그거 자체가 현대국가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사형제도예요. 사적으로 형벌을 내리는 제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현대 법치국가는 폭력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말은 사적으로 형벌을 내리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사형제도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사형제도는 이거 우리가 데스 페널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벌 중에 형량 중에 사형이 아니라 사적인 형벌, 사적으로 형벌을 내리는 제도.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그렇죠. 개인 간의 그런 어떤 싸움. 그렇죠. 당신이 내 명예를 내 차를 예를 들면 간단히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내 차를 부딪혔어? 그럼 나도 네 차 한번 부딪힐게. 이게 법적으로 그런 사형제도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상대방이 내 차를 부딪혔어요. 그것에 대한 응징으로 나도 똑같이 차를 부딪혀요. 그럼 당신은 국가를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받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사형제도 금지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최근까지 있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개인 간의 그런 사형제도를 금지시키고 폭력을 금지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 이거죠. 국가만 정당화된 폭력을 그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이거죠.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왜? 사인들 간의 폭력이 강해지면 뭐가 문제죠? 폭력으로부터 예측 불가능하다. 폭력이. 폭력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렇죠. 어디에서나 폭력은 존재하는데 이 폭력을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에 가면 사회 통제가 안 된다. 아니 내가 불안하죠 너무.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언제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미국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침범했다 그러면 총을 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 자유권이라고 하거든요. 자유권을 조금만 더 많이 해석하면 뭐가 돼요? 사형제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권은 이거 굉장히 법률적인 논쟁인데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형제도냐 아니냐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워지고 있나?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정당방위란 말 있잖아요. 정당방위는 알겠어요. 정당방위. 그러니까 정당방위도 일시적으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최 장군이 누군가 나한테 폭력을 팍 행사해 주먹을 날려 그럼 순간 피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때리는 데까지 허용하는 것이지 나 한 대 맞았어 그러니까 내일 또 맞을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처벌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아주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만 정당화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서 예방적 차원에서 저 사람을 응징해야겠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하지 않는 전 단계로 돌아가 보면 가정에서는 누가 폭력을 행사해도 가정 내에서 신음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부인은 어떡하죠?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겠죠. 인생 자체가 항상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최소한 그런 것들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내도 또는 아이들도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아버지를 폭력으로 주인으로 제가 말해서 미안한데 엄마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아들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누가 되든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그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측 가능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폭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한테 양도한 거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의 자유권을 어디에? 모두 국가에 양도한 거예요. 그 대신 국가는 우리를 일상적인 안정화, 일상적으로 우리를 폭력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국가는 그러면 국가가 법률의 기초에서 형벌을 내리고 처벌을 하고 이럴 때도 법률의 기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 법률의 기초에서 행사하는 모든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다. 정당화됐기 때문에. 정당화됐기 때문에 그걸 권력이라고 하고 정당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폭력이라고 한다. 한 끗 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과 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언제든지
폭력이 권력이 될 수 있고 권력이 폭력이 될 수 있죠. 권력도 언제든지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권력이 법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인데 그렇죠. 그러려면 그걸 판단하는 시민들이 그렇죠. 깨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항상 예민하게 감수성이 있어야 되죠. 저건 국가가 선 넘네? 그렇죠. 그럼 그거 국가 폭력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국가가 선을 넘어서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이 폭력일 수 있다는 의식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98년이에요. 98년. 1998년 이전에는 국가 폭력이란 말 자체가 금지시됐어요. 뭔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은 그렇죠. 그런 존재. 네, 근데 98년 이후에는 학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다 허용된 말이고 지금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됐죠. 그래서 국가가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 배상 보상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예. 그 뒤로. 지금은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국가가 왜 배상을 해요? 보상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판사가 판결 과정에서 억울하게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 죄가 없는데 무기징역을 내렸어요. 그러면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했어. 나중에 증거가 나와가지고 살인이 아닌 게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가 배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그렇지만 왜 복잡하냐? 그러면 국가 권력은 어떤 식으로 변해왔나? 국가 권력은 어떤 식으로 변해왔나? 예. 국가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현대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현대국가 이전에 조선시대는 어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역사로 가는 건가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잡남이네, 대체. 다시. 철학에서 다시 역사로. 현대국가는 법률에 기초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냐 이거죠. 자, 현대국가하고 권력하고 고대국가의 권력의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인 국가, 전통사회에서 권력이란 게 뭐냐 그러면 권력과 폭력을 다시 새로운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자는 거지. 예, 다시 고민해 봅시다. 예,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네. 그러면은 전통 사회에서의 권력은 어떤 식으로 네. 펼쳐졌는지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끝이 없네.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원래 철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